자,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다 경험했죠, 그죠? 처음에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이제 요구 분석을 하고, 뭐 설계를 하고, 코딩을 하고, 테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릴리스에서 사용하는 단계에 우리가 메인테넌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졸업한 후에 한 주니어 개발자로, 이게 초보 개발자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배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3, 4년 좀 커리어가 쌓였다. 그러면 한 중급 개발자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무슨 역할을 맡을까요? 맨날 그 남이 지시한 거 뭐 코딩만 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취업한 다음에 한 3년 내지 5년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또 성장하겠죠, 그죠? 그럼 성장하면 뭘 할 것 같아요? 리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할 일들을 오늘 소개할 겁니다. 프로젝트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누군가 준비를 해야 되고 계획하고 일정을 잡아보고 예산을 잡아보고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굴러가도록 하고 맨 끝에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도중에 잘하고 있는지 계속 체킹도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프로젝트 끝나면 그거에 대한 정리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다시 다른 곳으로 배치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누군가는 하겠죠, 그죠? 이게 프로젝트 리더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마 PM이 될 나이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나는 그냥 개발자로 남아있을래. 내 나이 되도록.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나이가 들면 승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니저가 되잖아요. 그럼 리더가 되려면 프로젝트 매니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왜 이거를 뒤에 하느냐면 조금 종합적인 전체 그 개발하는 스킬들이나 프로세스를 알고 있어야 이게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좀 해피한 사람은 이거 지저분한 거 안 해. 나는 골드 컬러의 코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겠어. 그런 사람은 외국 많이 진출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중국 개발자 PM이 돼야 되니까 나중에 PMP 시험이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 매니저 서티피케이트 그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따두면 외국도 다 PMP 시험은 다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오늘 거기 있는 얘기들을 해봅시다. 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뭘 관리하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보통 소프트웨어들을 처음에 그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내부에서 개발하거나 외부에서 개발하거나 시작 단계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건물 짓기 전에 예를 들면 아파트 허물고 새로 재건축한다 그러면 기간 되게 많이 걸려. 그죠? 그게 왜 그런가요? 설계 단계 또 뭐 중간에 그 설계를 컨펌 받는 그런 단계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도 뭐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다른 그 제조업의 제조 공정은 기계가 많이 하고 로봇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할 일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거의 다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니까 조직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역할을 맡기고 어떤 조직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경우에 프로젝트를 실패로 끝날 만한 그런 요소를 잘 찾아가지고 그걸 잘 관리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만 아니라 그 경영학과 애들이 맨날 이거 할 때 그 모든 경영 활동은 관리 활동은 이런 사이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플랜을 하고 실제 그거
계획대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평가를 해야죠. 그죠? Plan, Do, See라는 사이클이 항상 경영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애들은 언제나 다 저런 걸 해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PM이 되면 이게 뭐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했으면 뒤에 가서 우리가 실행한 게 얼마나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어떤 걸 교훈을 삼을 건지 그 다음에 다음번 프로젝트 할 때 어떤 걸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Plan, Do, See의 사이클이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들 경영학 그 개론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CEO까지 갈 수도 있어. 근데 그때 가서 배우는 것보다 학교에서 뭐 강의라도 하나 경영학 원론이나 뭐라도 듣고 가면 훨씬 더 하기는 좋을 거야 아마. 자, 할 게 많은데 내가 더 하라고 해서 미안한데. 자, 해봅시다. 프로젝트 관리.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 인력, 비용, 재료, 기술들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앞에 얘기했지만 계획을 해보고 그것대로 실행했는지 확인해보고 또 중간에 점검을 해보고 또 다 잘 됐으면 그 내용을 또 정리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다 프로젝트 관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PM이 사실은 그 프로젝트의 전체를 다 관리하고 모든 책임은 PM한테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되게 무거운 일이죠. 그죠? 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관리의 어려움. 다른 이제 뭐 우리 학교에 여러 행정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의 부서가 있고 이런데 거기에 매니저하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매니저가 어떻게 다른지 개발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얘가 지금 얼만큼 진행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잘 눈에 안 들어오죠. 그죠?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거는 지금 10층짜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중에 5층 올라왔어. 지금 50% 정도 됐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소스 코드는 이게 뭐 몇만 줄, 몇십만 줄 되는데 그 중에 몇 줄 개발됐다고 해서 이게 완벽히 돌아가는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카운트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두 번째,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은 매우 빠르다. 여러분 실감하죠? 그죠? 무슨 랭귀지 나오면 또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다른 플랫폼 나오고 더 좋은 거 나오고 하드웨어 좋은 거 우리 계속 업그레이드 하듯이 그런 거죠. 그죠? 소프트웨어 분야는 조직마다 프로세스가 다르다.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해보면 정말 천차만별해. 이 회사는 첨단으로 애자일로 막 뭐 새로운 거 받아들여서 하는데 이 회사는 옛날 20, 30년 시대 하는 그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냥 계속 굴러가는 그런 데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환경이 엄청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고 거기에 잘 적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젝트 관리 활동은 우선 크게 나누면요. 그 PMP에는 9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해야 될 9가지 영역의 일들이 있는데 그거 다 우리가 여기서 소개하기 어려워서 지금 요것만 그냥 간단히 가져왔어요. 계획, 네, 미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그 플랜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조직,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역할을 누구한테 맡기고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뭐 회의를 한다든지 주간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데일리 스크럼을 한다든지 이래서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조정, 문제가 잘 안 됐을 때 대처하고 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사람을 바꾸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맨 처음 프로젝트 시작될 때 프로젝트 규모 같은 거를 잘 범위를 정하는 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정 계획이나 조직 계획이나 여러 가지 다른 계획들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는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계획인데요. 여러분도 뭐 이제는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플랜을 좀 짤 텐데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여기 지금 불확실성. 오늘 뭐 해야 될지. 한 달 후에 내가 휴가를 써야 되는데 그 전까지 뭐가 될지. 그 다음에 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발주된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몇 퍼센트가 진행될지 이런 예측을 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계획이 없어서 하면은 아주 다행스럽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일정이 차질되고 뭐 계속 딜레이 된다든지 또 경비가 초과된다든지 품질이 저하된다든지 또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이 좀 결함이 많아가지고 그걸 고치는데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분야는 예를 들면 한 10억, 뭐 100억 들여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근데 중간에 하다가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 남는 게 뭘까요? 뭐 남는 게 있을까요? 완전히 휴지 조각이죠, 그죠? 다른 경우는 이제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구입했으면 뭔가 남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도 하드웨어가 필요하니까 하드웨어 구입할 텐데 그거 말고는 우리가 실제 코딩하면서 중간에 결과물들이 그게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계획 후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계획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계획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 문제를 잘 이해해서 정의한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떻게 작업할 건지 작업의 일정 순서를 정한 것,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것,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런 위험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이 계획서 안에 잘 포함되어야 되는데 오늘 소개하는 내용들이 이제 플랜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정의가 있는데요. 플랜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일정, 비용, 조직, 생산 제품에 대하여 사전에 플랜하는 거. 그래서 계획 단계에 우리가 한 일의 결과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서 또는 어떤 데서는 그 스코프 오브 프로젝트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범위를 정의한 문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개발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한 범위, 필요 비용, 필요 자원, 개발 일정,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산출 문서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서라는 게 이제 아마 큰 기업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 회사 내에서 쓸 거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예를 들면 갑의 회사에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서 의뢰 회사에다가 발주하는 쪽에는 이 개발 계획서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계약서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의뢰 입장에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제안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해서 정부에서 뭐 100억짜리가 뭐가 필요하대. 그럼 그거를 우리 회사에서 공사를 그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만약에 개발 계획서를 써낸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제안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우리 많이 쓰는데요. RFP라는 용어는 RFP. 그 다음에 프로포절. 이건 뭐냐면 Request for Proposal인데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이런 게 있는데 누가 이런 예산에 개발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안서를 내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Request for Proposal입니다. RFP. 그래서 이 중에 혹시 뭐 요즘은 시내 직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공기관 쪽에서 일할 사람들은 하는 일이 아마 적을 거예요. RFP를 잘 작성해서
회사에서 넘겨주고 걔네들이 잘 일하는지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 또 우리 동문 학생 제자 뭐들도 보면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좋은 공공기관에 가서 하는 학생들 가끔 보거든요. 이제 제안서 평가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하는 일이 적어요. 자, 그 안에 계획서의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러나 나중에 혹시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을 꼭. 이게 계획서를 만들고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만들었을 때는 그 일정이 그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10개월을 걸쳐서 개발해야 되는데 이걸 뭐 잘 게싱을 못 해가지고 예측을 못 해서 뭐 6개월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은 중간에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돈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일정도 범위가 늘어나면 일정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서의 내용이 변경 가능한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하면 우리가 되게 아이디어라는 스타일로 잡잖아요. 내가 24시간 일할 때 예를 들면 뭐 공부는 그렇겠지만 회사에서 일할 때 8시간에 뭐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계획했을 때 뭐 휴가 갈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교육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그 여유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계획들이 비현실적이 되고 달성하기 되게 어려운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대충 잡았을 때 이게 그 계획을 보고 우리가 실제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계획서 안에는 득실 관계가 저울질돼야 된다.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때 뭐가 이렇게 하면 매출이 어떻게 증가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비용이 증가된다. 이렇게 어떤 특히 금전적인 비교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ROI라고 부르죠, 그죠? ROI. 그러니까 Return of Investment.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이런 비용이 들 텐데 나중에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 회사나 우리 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이익이 있을 겁니다라는 측면의 그런 저울질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는지, 우리가 가진 기술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좀 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위주로 계획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이어지는 건데요. 이제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목표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골을. 그 골이 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과연 어떤 건지. 그죠? 특히 이제 애자일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할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거든요. 내가 그때 보여준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활동들을 통해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인식하고 거기 목표에 전부 포커스 맞추고 일할 수 있도록 먼저 컨셉트를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정 요인은 목표를 세우는 결정 요인은 우리가 뭘 얻을 건지, 그 다음에 관련된 리스크가 뭔지, 문제점이 뭔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뭐 투자 회수 기간, 그러니까 언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쓴 비용하고 그 쓴 비용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언제 그걸 다 회수할 수 있는지 그런 기간, 그 다음 아까 얘기했죠. ROI, 얼만큼 투자 대 수익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현재 뭐 가치, 뭐 평가 이런 걸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 경영에서 많이 다룬 건데, 이 SWOT는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도 각 학과가 뭐 어떤 새로운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강점이 뭐고, 스트롱, 윅, 단점이 뭐고,
그 다음에 기회가 뭐고, 그 다음에 T가 뭐더라? 하여튼 그런 네 가지 측면에서 뭘 생각해 보는 건데, 여러분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개인별로. 내가 강점이 뭐고, 내가 단점이 뭐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주변 환경의 어떤 상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뭐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그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 단계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특히 대단위로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실패를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책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뭐가 위험 요인이 있을지. 우리 조직이 지금 보니까 초보 개발자가 많어.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럼 뭐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중급 개발자, 고급 개발자를 막 데려오든지, 그죠? 그걸 미리 대비책을 계획 단계에서 미리 세워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때 계획을 세우고 뭐 분석하고 이러면 어렵다는 얘기죠. 미리 어떤 리스크 요소들을 찾아내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거,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 같은 거 다 세우는 거. 네.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 기간도 굉장히 큰 위험 요인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회사 나가서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 대기업에서 개발한다 그러면 꽤 시간을 많이 주고 또 딜레이 돼도 그렇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계약에 의해서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해서 한다. 그러면 계약이 딱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짓는 것처럼 그 날짜를 딱 지켜야 돼요. 만약에 지체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지침을. 우리 아파트나 건물 같은 거 되게 그렇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입주하겠다 그러고 늦으면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위험은 기술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좀 뭐 지난번에 행정전산망도 사실 그런 건데, 이럴 때 미리 대비책을 세우는 거. 우리가 잘 못하면 그걸 백업할 만한 협력 회사를 구해서 빨리 나중에 연결될 그런 채널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단계에는 타당성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규모, 이게 state of work인데요. statement of work. 그 프로젝트 규모가 우리가 할 만한 건지, 전체 기능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목표가 뚜렷한지, 그 다음에 예산이 잘 확보됐는지, 그 다음에 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특히 이런 걸 처음에 엔지니어들이 결정을 안 하고 사실 이게 영업 쪽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관리 쪽에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거는 엔지니어들이 개발 일정을 잘 보고 처음에 계획 단계에 잘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들. 그러니까 자기네가 못하면은 다른 데다가 맡길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잘 평가해 봐서 이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가치가 있다. 할 만큼 우리가 뭐 이것도 이제 영리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네. 예,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예, 요게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좀 설명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 해야 될 일들을 좀 설명한 거예요. 질문 있나요, 혹시? 조금 끊었다 할까요? 그 계획부터 해봅시다. 예, 이게 프로젝트 일정 계획인데요. 이제 그 초기 계획은
범위를 정하는 거하고 스케줄링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추정하는 거, 이 세 개가 필요합니다. 뒤에 이제 리스크 관리는 따로 있지만 이 세 개의 내용이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꼭 필요한 처음에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 정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정한 다음에는 여기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젝트에서 해야 할 작은 일들,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이자일 쪽에 했을 때 백로그라는 걸 했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의 단위들을 찾아보고 그게 얼마나 걸릴지 예측을 해보고 그거의 의존 관계를 파악해서 전체 일정을 개발하는 이 단계가 일정 계획, 이 두 번째 일정 계획의 단계입니다. 자, 우선 프로젝트 범위 정하는 거. 이거는 뭐 예전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유스 케이스 찾아내고 아니면 뭐 처음에 그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 그 SOW 작성하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면 쓰는 소프트웨어 중에 뭐 강좌를 보고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료 납부하고 뭐 일정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여기까지 다 할 정도는 아니야. 이번에 이것만 해보자. 또 다음번에는 요걸로 확장해보자. 뭐 이렇게 범위를 미리 그 일정이나 예산을 보고 정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정할 때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겠죠. 시스템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나중에 하고 덜 중요한 거를 처음에 개발하면 얘 혼자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이걸 써보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한다는 거. 네. 그래서 문제가 분명하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서 해야 할 기능들을 우리가 쭉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재고 관리 시스템 안에 해야 할 일, 뭐 요구 분석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코딩도 해야 되고 테스팅도 해야 된다 그러면 요구 분석 안에서 이제 예를 들면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뭐 유저를 만나고 성능을 검토해보고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더 분해되지 않는 작은 일들을 우리가 WVS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일들,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다 찾은 다음에 각 작업에 대해서 어떤 선행 작업이 있는데, 선행 작업은 뭐냐면 C라는 작업을 하기 전에 A가 끝나야 C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여기 설계를 하려면 여기는 요구 분석들이 다 끝나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후 관계를 이 테이블 같이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데이가 될 수도 있고 위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에요. 그죠? 이걸 잘 못하면 우리 스케줄이 엉망이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좀 뭐 잘 모른다 그러면 전문가 의뢰해서 몇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통계를 내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각 작업이 어떤 게 선행 작업이고 얼마나 걸릴지를 먼저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CPM 기법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예요, 이거. 앞에 있는 이 표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A, B는 선행 작업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A, B, D도 없지, D도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B, D는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C 같은 거는 A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죠? F는 A, B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선후 관계를 잘 표시하면 그래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Critical Path Method라고 그래요. CPM 네트워크. 이거 어디서 본 그림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수 체계도에 보면 어떤 선수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후수 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그거하고 똑같지. 그죠? 자, 이걸 그려서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걸릴 건지 최소 얼마나 걸릴 건지를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왜? 어떤 작업과 어떤 작업은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걸 다 더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 어떤 작업과 어떤 작업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데, 더 일을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뭐죠?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긴 거, 그죠? 여기 보면 S부터 시작해서 X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경로를 다 찾고 그 경로에 걸리는 소요 기간들을 다 계산을 합해낸 건데, 이 중에 제일 긴 요게 바로 뭐냐면 크리티컬 패스죠. 그죠? 임계 경로. 그러면 요 55일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 프로젝트는 아주 빨라야 55일 이상은 걸릴 거야 라는 의미죠. 그죠? 근데 지금 말이 지금 아까는 최대 경로를 구한다고 그러고 최소 일정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제일 긴 경로 이거를 찾아내지만 의미는 뭐예요? 이 프로젝트는 빨라야 이 정도에 끝낼 수 있어 라는 의미죠. 그죠? 그죠? 그거 잘 알아두세요. 그거 저 헷갈리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간트 차트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우리 학사지원실이나 아니면 뭐 건물 짓는데 현장에 가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땅 파기를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벽을 쌓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표시되는 거 있죠. 일정. 그죠? 요거를 얻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뭘 계산해야 되냐면, 네, 요걸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earliest start time.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빨라야 요 시간에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late start time은 늦어도 이 시간까지는 시작돼야 전체적인 일정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early start time은. 자, 계산을 해볼까요? C라는 작업을 해봅시다. 얘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8일 이후에는 시작할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 늦어도 언제는 시작해야 되나요? 전체 일정에서 여기 뒤에 있는 걸 다 더해서 빼면 되죠. 그죠? 따라왔나요? 그러니까 이 C라는 일은 A가 지난 다음에 9일부터는 할 수 있어요. 8일 지난 다음엔 할 수 있는데, 늦어도 이날은 시작해야 전체적인 일정에 문제가 없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여기 뒤에 있는 걸 다 더해요. 그죠? 15일, 30일에, 37일에, 47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47일 전에는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얘도 8일이죠. 8일 지난 다음에 9일부터 시작해야 전체적인 55일 일정에 변화를 안 주겠죠. 그죠? 얘는 어떻게 돼? early start time도 8일이고 late start time도 8일이지. 그 얘기는 뭐야? 여유 시간이 없다는 얘기지. 따라왔나요? 따라왔죠, 그죠? 그럼 다른 거 해볼까요? 자, F는 어떤가, F? F는 early start time이 언제야? 15일이죠, 그죠? 왜? 얘가 끝나야, 이게 두 개 다 끝나야 되는데, 얘가 안 끝나면 할 수 없잖아, 그죠? 15일 지나야 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5일, 20일, 27일, 37일이죠, 그죠? 그럼 55에서 37을 빼면 17일 전에는 해야 되네, 그죠? 그러면 17일인데 17일 마이너스 15일이니까 2일 정도 여유가 있나요? 그렇죠.
잘 따라오고 있네. 근데 이게 시험에 맨날 나오네. 이번에도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이 하도 전에 했는데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사실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스트럭처에 그래프 배웠잖아요. 그래프 배울 때 여러분들이 AOV 네트워크와 AOE 네트워크를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다 나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어떤 작업에 대해서 earliest start time, 적어도 언제 시작해야 된다는 날짜와 그 다음에 적어도 언제는 시작해야 뒤에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걸 late start time을 구해서 LST에서 EST를 빼면 여유 시간에 나와요. 그죠? 그럼 여유 시간 보면 얘네들은 지금 여기 보면 어떤 거는 뭐 여기 예, 지금 이런 거 태스크 4 같은 경우 여기 여유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구해서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각 작업별로. 그걸 우리가 간트 차트라고 불러요. 이게 나오면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거를 지금 여기 사람별로 뭐 태스크 2는 김동국이라는 개발자가 하고, 태스크 3는 홍길동이 하고, 네, 홍길동이 50%, 김동국 50% 하고, 태스크 4는 홍길동이 100%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누가 어느 단계에 100%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런 걸 계산해 줄 수 있죠. 그죠? 이 공공 프로젝트에 가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일반 뭐 제조업이나 인하우스에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 그냥 100% 인건비 그냥 다 월급으로 나오니까 카운트를 안 하지만, 여러분 만약 외주를 준다든지 아니면 외주를 받아서 일할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는 애자일에 대한 계획인데요. 애자일은 그냥 조금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안 하고요. 이렇게 유스 케이스 어떤 유저 스토리에 대해서 그냥 여기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이거를 우선순 일정을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워터폴에 대한 얘기인데 그 워터폴만큼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번 주에는 유저 스토리 1 요거 2개 하자. 이번 주에는 유저 스토리 요거 2개 하자. 이번 주에는 요거 2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우리 왜 요게 이제 유저 스토리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에서 정한 거 적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정해요. 그래서 누가 이거 하자. 뭐 무슨 작업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유저 스토리를 조기에 개발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선행관계, 여기서도 지킬 수 있어요. 그죠? 만약 이 유저 스토리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선행관계를 잘 파악해서 배치하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소요 기간을 정할 때 네. 자원 할당을 나중에 하는데, 그러면 소요 기간을 정할 때는 인원수 같은 거는 상관없이 좀 투입되는 기간이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정하죠. 이게 소요 기간은 그 작업을 누가 하든지 객관적으로 얼마나 걸릴지 우리가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된 다음에도 아직 사람이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이거를 뭐 개인별로 성향에 이 사람은 빨리 일하고 이 사람은 늦게 일하고 이렇게 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초보 개발자가 이런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걸리겠다라는 식으로 일단 이걸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인력 투입을 우리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 기간은 한 명이 일을 했을 때 한 팀이나 여러 명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단위들이 되게 그 어떤 작업이 몇 명이든 이제 우리가 저걸 우리가
이런 단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man month고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일한 어떤 일의 양. 그다음에 요거는 man of week이고 요건 man of day인데 이거는 누가 하든지 다 같은 걸로 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단위 가지고 요걸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 사람이 일했을 때 2week이라는 그 얘기예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 지금 얘기해도 돼. 어떤 일은? 이 소통 내용을 팀 프로젝트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이 어떤 팀 프로젝트에? 지금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네, 근데 이게 게싱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을 얼만큼 하는지 얼만큼 해야 요 일이 완성될지 그 예측이 물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적용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려면 어느 정도 그 개발팀이 어느 정도 생산성을 보이는지 이 팀이 정말 이런 사이즈를 하루에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사이즈를 일주일에 개발할 수 있는지 이게 통계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할 수 있는데 아직 초보 학생은 자기가 하루에 얼마나 짤지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케이? 불만스러운 저희 팀 네. 팀원 3명인데 네. 셋 다 아파가지고 지금 개발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게 뭐 꼭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사실 계획이 없이 하는 거는 언제 뭘 할지 돈이 얼마 들지 일정이 얼마 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서 이걸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제? 자, 네. 그 다음에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자, 그럼 여기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일정 계획은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일정 계획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WBS를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선후 관계를 잘 파악해서 그 각 작업에 드는 기간을 잘 정하고 그걸 퍼트 CPM으로 돌려가지고 일정표를 꺼낸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손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MS 워크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 프로젝트 이런 플래닝을 짜는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집어넣으면 요것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엑셀 파일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네, 그런 것들이 툴로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으로 넘어가시죠. 비용.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드는 돈은 뭘 기준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뭘 기준으로 해야 여러분들한테 좀 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뭘 기준으로 해야 객관적일까요? 일한 시간? 기간? 어떤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소스 코드의 분량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사람 없어요? 호반이 오면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은 남은 하루에 한 20줄밖에 못 짜는 나는 100줄 짜. 그럼 똑같은 인건비 하루 일당 받고 일하려고 할까요? 안 그렇겠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퍼포먼스 가지고 돈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향식은 뭐냐면 이거는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간을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에 투입돼야 될 인력을 찾아서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하향식은 두 번째 내가 얘기한 거 프로그램의 규모
lines of code라든지 아니면 기능의 규모를 가지고 전체 노력을 산정해서 그 노력 비례해서 인건비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규모를 그냥 그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퍼트 CPM 돌렸잖아요. 그 기간 일정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텀업이고 요거는 탑다운입니다. 그러니까 탑다운 방법은 미리 프로그램의 규모를 예측하는 게 중요해요. 요 규모를 예측해서 어떤 모델에 넣어가지고 맨먼스를 구하고 그 맨먼스에다가 평균 인건비를 곱하면 드는 비용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바텀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작업을 정의하고 WBS, 그 다음에 CPM 적용해서 전체 일정을 파악한 다음에 그 일정의 각 작업에 몇 사람이 투입돼야 되는지 그걸 다 정한 다음에 인건비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잘 안 해. 잘 몰라서 참 못해. 되게 이걸로 많이 해. 그냥 대충 이 정도 개발해야 되는데 이 정도 사람이 드니까 초보 개발자 얼마, 중국 개발자 얼마 이렇게 해서 인건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애들하고 조금 다른 시각이에요. 자,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끝날게요. 우선은 이거는 미리 했잖아. 이거는 했죠, 그죠? 이거 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여기 지금 이걸 다 계산했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 총합 다 계산하고 우리가 초보 개발자의 평균 인건비가 있고요. 중급 개발자의 평균 인건비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고급 개발자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버헤드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곱해서 우리가 전체 비용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 하향식 중에 한 가지만 먼저 해볼게요. 자, 하향식은 탑다운은 프로젝트에 드는 노력은 리소스와 기간과의 관계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맨먼스다. 근데 그 10맨먼스를 만약에 5명이 한다 그러면 2달에 끝날 수 있다. 뭐 그런 기본적인 공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용 예측의 중요한 변수는 투입되는 엔지니어 인원수의 작업 기간이다. 그러니까 뭐 2명이 뭐 4개월간 일했다. 그러면 8맨먼스가 나오겠죠. 그죠? 그 8맨먼스 곱하기 전체 그 개발자의 평균 인건비를 곱하면 그 프로젝트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예측할 때 이 델파이법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뭐 이런 퍼트 방법이 있고 알고리즘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이라서 여기서는 그냥 탑다운 방법만 소개할게요. 그 프로그램의 규모 예측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코코모 81만 소개하고 끝내기로 합시다. 자, 이 방법은 뭐냐면 맨먼스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프로그램의 lines of code를 먼저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떤 여기 이제 컨스탄트 곱하기 사이즈는 몇천 라인 KLOC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KDSI가 킬로 딜리버리 소스 인스트럭션 그래서 몇천 라인 정도 되는 규모냐. 예를 들면 이게 1200이다. 그럼 여기 1.2를 집어넣고 그래서 이 공식에다 넣으면 맨먼스가 나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규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유형별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한 1000줄짜리를 짜도 이 프로그램이 인베디드 시스템을 짜는 거하고 그냥 아주 손쉬운 그냥 계산하는 애플리케이션 짜는 거하고 노력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오르가닉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미 디태치드라는 거는 그 유틸리티에 가까운 것들 있죠, 그죠? 우리 왜 시스템 프로그래밍 쪽에 가까운 것들, 그 다음에 인베이디드는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드웨어가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낀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은 KDSI를 넣어도 앞에 지금 여기 코에피션트가 커지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노력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지수도 점점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죠. 그죠? 지금 같은 사이즈라도 인베이드 시스템은 훨씬 더 맨먼스가 많이 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얘기고 사이즈가 커지면 이게 리니어하게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지수가 1보다 커지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1000주짜리 짰을 때, 그 다음에 10,000주짜리 짰을 때 이렇게 10배로 늘어가는 게 아니라 규모가 커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코코모 모델이라는 건 이제 컨스트럭티브 코스트 모델이라고 그래서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메리 보엠이라는 그 USC의 이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에코노믹스를 창안한 교수가 만들어낸 모델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노력 승수는 뭐냐면 여기는 이 공식에 넣었을 때 여기 있는 프로젝트 맨먼스가 모든 환경에 동일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우리 개발하는 인력이 조금 경험이 부족해서 처음 경험하는 시스템이야. 또 어떤 경우는 이 시스템은 그 하드웨어 환경이 너무 타이트해서 메모리 사이즈가 너무 작어. 그런데 훨씬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프로젝트의 각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보정하는 보정 개수를 이 표에서 보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릴라빌리티 특성이 많은지 데이터가 대규모인지 아주 복잡한지에 따라서 보통은 그냥 이래요. 근데 조금 더 높은 거는 저기 1.15배니까 한 15% 더 많이 주라는 얘기죠. 그죠? 맨머스 나온 프로젝트 맨머스가.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 대한 시간 제약, 스토리지 제약, 버추얼 스토리지, 그 다음에 이거는 턴어라운드 타임인가요? 속도 같은 건데요. 하여튼 더 강하게 요구하면 이 스토리지에 대한 제약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노력은 더 많이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특성. 이건 뭐냐면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도, 능력이 뛰어난지, 또 경험이 뛰어난지,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잘 쓸 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인데요. 여기 보면 승수가 매우 낮을 때, 그 개인적인 특성이 낮으면 더 많이 돼 있죠. 그 얘기 뭐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경험이 더 낮으면 오히려 더 많이 들잖아요. 그죠? 만약 경험이 많다 그러면 보통보다는 맨머스가 적게 들겠지. 그죠? 그래서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뭐 랭귀지에 대한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뭐 그 언어 개발하는 언어에 대해서 친숙도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특성, 모듈화가 잘 된 건지, 툴이 많이 있는지, 일정이 타이트하지 않은지. 제일 이상한 게 요거죠. 이건 뭔가요? 일이 있는데 작아져도 이 일정이 타이트해도 많이 들고 널널해도 많이 들어. 그렇다는 얘기 뭐죠? 일정이 딱 적당한 게 있지 이게 시간이 남아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맨 밑에 거는 좀 특이한 거지만 나머지는 다 우리 상식하고 맞게 돼 있는데 하여튼 코코모 81은 뭐냐면 아까 여기에서 요 공식에 넣어가지고 요 공식에 넣어서 나온 PM 값을 요걸로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 각 요소에 대해서 저기 있는 보정 개수를 더 곱하면 돼요. 자, 코코모 81이 굉장히 그 창의적이고 처음에는 기준이 없었는데 이런 기준을 냈다는 데서 굉장히 의의가 있지만 쓰이는 거는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처음에 여러분 프로젝트 하면서 몇천 라인, 몇만 라인을 프로그램도 안 짜보고 이걸 정확히 예측한다는 게 되게 어렵겠죠. 사이즈 값을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그죠? 또 언어가 달라지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C로 짠 거하고 자바로 짠 거하고 분명히 사이즈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고려는 없잖아요.
굉장히 이 요소들이 주관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공식을 만들어낼 때 이거에 대한 프로젝트가 우리 국내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미국 쪽의 그 DOD에서 나온 프로젝트들을 파악해가지고 뭐 여기에 공식에 이제 그 기초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게 문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코코모 2 쪽으로 넘어가는데 예, 요거부터는 다음번에 할게요. 여기까지.